오빠도 왔으니까 잘 됐네. 이참에 아버지 유산 얘기 좀 해. 오빠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엄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창업하고 싶으니까 얼른 상속 절차 진행해 주세요. 기가 막혀서 넌 그 카페 창업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창업은 아무나 해? 아르바이트나 하던 애가 뭘 알고 창업을 한다는 거야. 카페 창업 만만하게 봤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알아? 제발 철 좀 들어라.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산 받아 쓸 생각만 하는지. 니들은 아버지 애도보다 유산이 더 중요하니? 이제 엄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나 죽으면 연락 갈 테니 그때 내가 쓰고 남은 돈 유산으로 받아가며 내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해. 부모 돌아가도 상속 생각만 하는 것들이 자식이냐? 나는 니들같이 무서운 것들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자식 안 하고 싶다. 가족 안 하고 싶다. 그러니 보지 말고 살자. 70대 초반 박경진 씨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평생을 중간치로 산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매사 중간 정도 가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 언니, 아래로 남동생을 두고 자라 흔히 말하는 둘째 콤플렉스도 있었죠. 오빠가 있는 둘째라면 더 나았을까 싶습니다만 언니가 있는 둘째였고 남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경진 씨의 할머니는 경진 씨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들일 거라 확신하다 막상 딸로 태어난 경진 씨를 보고 실망해 한참을 경진 씨를 안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부러 경진 씨를 차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경진 씨는 자라면서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1순위였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진 씨는 남편을 만나 남편에게만큼은 언제나 1순위였습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한 편이긴 했는데 그런 남편을 만나느라 그랬나 보다 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도 남편에게는 아들보다 경진 씨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만 가득할 줄 알았지만 둘째로 낳은 딸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고비도 여러 번 넘기는 통에 경신 씨도 더불어 몇 번이나 죽다 살았는지 모릅니다. 경진 씨는 40 다 된 나이에 낳은 딸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본인 탓인 것만 같아 너무나 미안했고 그런 딸이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경진 씨는 마음 같아서는 일을 그만두고 딸 육아에만 매달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몸 약한 딸이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될 때 병원비에 허덕이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다 싶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경진 씨 부부가 맞벌이를 했으니 애들 어릴 때는 시댁, 친정에서 육아를 도와주시기도 했으나 양가 어머니들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애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 된 후에는 지들끼리 알아서 간식도 챙겨 먹고 둘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제법 길어지게 됐던 겁니다.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냄비를 엎는 바람에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흉까지 크게 지게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몸에 그것도 다 드러나 보이는 곳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남게 생겼으니 경진 씨는 애가 달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딸아이보다 3살이나 위인 아들이 있어 딸은 가스를 만질 일이 없었을 텐데 아들이 그날 학원 마치고 집에 바로 와 동생 돌보지 않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늦게 들어온 것을 알고 호되게 혼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는 해도 아들도 아직 어린 아이였을 텐데 그렇게 혼을 내놓고 경진 씨는 그게 또 마음이 아파 아들에게도 두고두고 짠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경진 씨는 늘 그렇게 짠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만 같습니다. 아들은 공부에 크게 흥미도 없고 욕심도 없더니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진 씨 부부는 그래도 대학 공부는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대학 공부를 안 하겠다니? 아무리 그래도 요즘 대학 공부 안 하는 애가 몇이나 되니? 내 친구들도 다 대학 간다고 하지 않았어?
대학을 뭐 친구 따라 가나요? 공부에 흥미도 없는데 무슨 대학식이나. 어차피 전공 살릴 것도 아니고 그냥 안 갈래요.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아들 대학 공부 정보는 시켜줄 수 있어.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굳이 필요도 없는 대학 졸업장에 그 큰 돈을 뭐하러 써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데 쓰는 건 아깝잖아요. 경진 씨 부부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들은 제 뜻을 굽히지 않고 끝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대학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더니 군대부터 다녀오겠다며 자원 입대를 했고, 그렇게 시작한 군 생활이 체질에 맞았는지 소위 말하는 말뚝을 받고 직업 군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놓으며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성실하고 듬직한 장남이었던 겁니다. 경진 씨 부부는 둘 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제법 그럴듯하게 했는데 어찌 된 것이 경진 씨 아들, 딸은 둘 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딸도 공부에 소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딸은 아들과 달리 대학은 꼭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경진 씨는 그 말만 해도 고맙다 싶었고 아들 때와 마찬가지로 대학 붙으면 등록금은 내어주마 했는데 딸이 대학 입시에서 실패를 해 재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딸을 조금 못마땅해 하는 듯도 했지만 어릴 적 지가 친구들이랑 논다고 동생을 돌보지 못해 어린 동생이 화상을 입고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터라 딸 재수학원 등록비를 아들이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보, 지 동생 재수학원 등록하라고 이렇게 돈을 내놓는데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들이 내놓는 돈인데 받지 왜 안 받아? 그 돈 받으려니 마음이 또 아파서 그래. 짠하잖아요. 저는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해놓고 동생이 재수한다니 학원 등록금이라고 내놓는 게 저렇게 속 깊은 오빠 노릇을 하려는 게 대견하면서도 짠하고 그래요. 지 동생 상처 볼 때마다 신경 쓰여 하는 게 나도 좀 그렇기는 해.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가 오빠 노릇하며 그런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기분 좋게 받아줍시다. 기특하잖아. 그러게 기특하긴 한데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경진 씨 부부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들이 철이 일찍 든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장남 노릇을 한다며 경진 씨는 남편과 함께 아들 대견하다고 칭찬하고 기특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을 향한 짠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결혼도 지가 알아서 다 하는 바람에 경진 씨는 못 하나 해줄 것도 없었던 겁니다. 야무진 며느리 만나 연애도 참 알뜰하게 하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봤기에 경진 씨는 아들 결혼에 입댈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감을 일찌감치 집에 소개하고 드나들더니 집에서 밥 차려 먹고 나가서 데이트하고 그럴 때도 많았습니다. 며느리감도 그리 넉넉한 형편에서 자란 아이는 아니었으나 모난 구석 없고 사치, 허영없이 아들 하자는 대로 하며 때로는 아들보다 더하다 싶게 알뜰한 걸 보니 둘이 잘 만났다고 잘 살겠다 했던 거죠. 젊은 애들이 너무 궁상스럽게 그런다 싶어서 경진 씨가 덜어는 밖에 나가 밥 사 먹는 데이트도 하고 그러라고 용돈이라도 주면 그거 냉큼 들고 나서 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애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 축하한다. 너희들 예쁘게 만나는 거 엄마가 늘 지켜봤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축하하며 결혼 허락할게.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좀 도와줄게. 말해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직업 군인이잖아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 정도는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다니 좋네. 근데 그건 그거고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럼 혼수 채우는데 보태 쓰렴? 혼수에 큰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거니까 뭘 자꾸 보태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경진 씨가 좋은 마음으로 뭐라고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도 아들은 자꾸 보탤 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 공부도 하지 않은 아들이니 아들 밑에는 큰돈 들어갈 일이 없다 하며 경진 씨는 남편과 또 한 번 기특한 장남 칭찬을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딸은 아들 돈으로 재수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가 놓고도 어째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취업 전쟁이다 어쩐다 하며 스펙 쌓는다고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더라만 경진 씨 딸은 매사 치열하게 뭘 하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5년을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일찌감치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집에도 자주 데려오던 아들과 달리 딸은 연애를 하는 줄도 몰랐던 터라 경진 씨 부부는 다소 당황스러웠는데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 그러니까 사윗감을 보고서는 더 당혹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경진 씨 눈에는 기생오라비 마냥 곱상하니 번드르르하게 차려 입은 것도 탐탁찮았고 하는 일도 도통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류 유통 쪽 일을 한다는데 명확한 회사 이름도 없는 것이 딸처럼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술집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말 서운하다고 생각지 말고 들어봐. 아무래도 너희들은 당장 결혼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그래. 둘 중 하나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결혼도 시켜줄게. 그러는 게 좋겠어. 대놓고 직업을 갖고 반대하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둘러 말하며 당장 결혼하는 것은 미루라고 했더니 딸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몰라요? 나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해야 돼요. 얘가 지금 아이고 어쩌자고 둘 다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애를 가져. 그래서 애를 키울 수나 있겠어? 몰라요. 직장 알아본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겠지 뭐. 나 배불러서 웨딩드레스 입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결혼식장부터 잡아야 돼요. 경진 씨 부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딸은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는 족족 쓰는 것도 모자라 늘 카드 값에 허덕이는 아이였으니 저축이라는 게 있을 리 없는데 그렇게 모아놓은 돈 하나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야 한다며 부모만 쳐다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윗감도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논팽이였고 시댁에서도 도움받을 처지가 안 된다고 해 결혼식 비용은 물론이고 당장 살 집까지도 경진 씨 부부가 만들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배가 불러올 딸을 그냥 그렇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아들은 한심한 동생을 두고 잔소리를 했지만 딸이 재수한다고 나섰던 때처럼 오빠 노릇, 장남 노릇을 하며 또 돈을 내놨고 그 돈을 보태 딸 결혼을 시켜놨더니 신혼여행 다녀온 지 한 달 만에 싸우고 짐 싸들고 친정으로 쫓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걸핏하면 사내 못 사내 하더니 애 낳고 3년 만에 기어이 이혼까지 한 겁니다. 딸이 이혼까지 하고 나니 경진 씨는 상심도 크고 딸 걱정도 되어 알아눕기까지 하며 소가리를 했습니다. 알아놓은 경진 씨를 아들 며느리가 병문안을 와서 경진 씨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제 걔 걱정 그만하세요. 그 정도 하셨으면 엄만 충분히 하신 거니까. 이제 그만 챙기시고 엄마 인생 사시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다 받아주고 봐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아가씨도 혼자 살 생각을 해야죠.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아가씨 도와줄 수도 없는데요. 아들 며느리 말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라는 걸 경진 씨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며칠 앓고 나서도 경진 씨는 이혼하고 집에 혼자 있을 딸과 손주 걱정에 딸 손주 먹일 반찬 만들어 딸 집에 갔더니 딸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 혼자 애 키워야 하는데
양육비 받는 걸로는 어림없으니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경진 씨는 그래도 딸이 이혼하면서 철들었다 싶어 기특하다 생각했고, 딸이 회사 나가면 경진 씨가 애도 봐주마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진 씨 내외를 찾아온 딸은 난데없는 소리로 또 경진 씨 부부를 기함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취직 자리 좀 알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카페라도 하나 차리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창업 자금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창업 자금이 무슨 소리야? 내가 카페를 하겠다는 거야? 하면 하지 못할 건 또 뭐예요? 그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만 몇 년을 했는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라고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니? 그럼 신혼집으로 해줬던 거 팔아서 창업 자금으로 쓰고 여기 들어와 살면 어떠니? 어차피 내가 일하러 다니면 애도 내가 봐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 그러면 되겠네. 그렇게 해라. 그래도 그 집 우리가 온전히 챙길 수 있었던 게 어디야? 그나마 다행이야. 그건 안 되죠. 신혼집은 절대 못 팔아요. 그 집 그대로 두고 현금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는 못 해준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러니? 엄마는 딸이 이혼까지 하고 이러고 사는데 그것도 못 해줘요. 내 친구 엄마는 집까지 팔아서 사업하게 해준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딸은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며 있는 대로 성질을 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고 가더니 그 뒤로도 걸핏하면 생활비 부족하다고 몇십만 원씩 보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댔습니다. 저거 언제 철드나 싶어 경진 씨는 딸만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가까운 고향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진 씨도 가끔 만나 본 적 있던 친구라마. 음이 안 좋아서 장례 첫날에 경진 씨도 남편과 같이 조문을 다녀왔는데 남편은 3일 내내 친구들과 함께 빈소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집에 잠깐 들러 옷을 갈아입던 남편이 다음날 발인을 하고 장지까지 같이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 마지막 가는 길 끝까지 배웅해주고 싶은 남편 심정이 이해가 됐던 경진 씨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남편을 보냈는데 잘 다녀오마 했던 남편은 그날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남편마저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평소 운전에 자신 있어 하는 남편이었는데 상가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고 장지까지 갔다가 3시간 거리 고속도로 운전을 한 것인데 평일 낮이라 고속도로가 한산했던 탓에 졸음운전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경진 씨는 경진 씨가 같이 갔더라면 그런 사고까지는 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웠고 평생 경진 씨를 1순위로 여기고 다정하게 위해주던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된 상실감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준비된 이별이 얼마나 있겠냐만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경진 씨에게 남편이 그토록 큰 사람이었기에 더 그랬던 거겠죠. 경진 씨가 남편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려면 아마도 꽤 긴 시간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경진 씨를 찾아온 딸은 경진 씨 집에 눌러앉아 그놈의 창업자금 소리를 하루 종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러고 누워있다고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 기운 좀 차려보세요. 그리고 아빠 유산 분배도 해야 하지 않아요? 넌 지금 그게 아빠 보내고 누워있는 엄마한테 할 소리니? 네 아빠 장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유산 분배야. 빨리 정리하면 그걸로 나 창업자금도 보탤 수 있잖아. 자신 있다니까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나 성격 좋은 거 엄마도 잘 알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차도 사주고 철철이 여행도 보내주며 호강시켜줄게요. 딸이 그렇게 경진 씨 호강을 시켜주겠다며 갖은 아양을 떨었지만 경진 씨는 그 소리가 고지곳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못 믿냐며 경진 씨에게 성질을 부려도 할 수 없습니다.
경진 씨에게 딸은 그리 미덥지 못한 자식인 게 맞는 말이었던 겁니다. 딸이 그렇게 눌러앉아 창업자금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들 내외도 경진 씨를 보러 경진 씨 집에 왔습니다. 딸은 아들이 오자 잘 됐다는 듯이 또 그놈의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도 왔으니까 잘 됐네. 이참에 아버지 유산 얘기 좀 해. 오빠도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엄마, 나는 하루라도 빨리 창업하고 싶으니까 얼른 상속 절차 진행해 주세요. 기가 막혀서 넌 그 카페 창업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창업은 아무나 해. 아르바이트나 하던 애가 뭘 알고 창업을 한다는 거야. 카페 창업 만만하게 봤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뭘 해서 먹고 살든 망해먹던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가 뭔데 내 인생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그래, 내가 너 재수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줬는데 참견 좀 하면 안 되냐?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면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어디서 엄마도 계시는데 큰 소리야? 그럼 시작도 안 한 사업 안 될 거라고 재수없게 초를 치는 건 잘하는 짓이니? 그리고 그렇게 생색 낼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도와주지를 말았어야지. 멋대로 도와줘놓고 왜 참견이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렇게 아들딸이 경진 씨 앞에서 언성까지 높여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경진 씨는 둘이 그러는 꼴을 보니 머리가 따가프고 둘 다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직 남편 잃은 슬픔도 극복 못한 경진 씨였기에 자식들 그런 모습이 더 서운하고 싫었습니다. 경진 씨는 겨우 힘을 내어 아들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내가 몸 좀 추스르고 때가 되면 둘한테 분배해서 줄 테니 그리 알고 일단은 둘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좀 누워야겠어. 쉬고 싶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 며느리가 다시 경진 씨를 찾아오더니 그러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걔 밑에 들어간 돈이 대체 얼마예요? 엄마 아버지는 물론이고 저희 부부도 걔한테 보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 알지. 너희 아버지랑 내가 그걸 얼마나 마음 쓰여 하면서도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유산 분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차등 분배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나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너희 아버지 유산 때문이냐? 엄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실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어떤 앤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걔한테 상속해봤다 카페 한다고 다 날려먹을 개 불을 보듯 빠네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요.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걔한테 상속하지 마시고 아버지 재산은 다 저희들한테 상속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대학 공부도 안 했고 결혼 자금도 도움받은 거 없어요. 제 밑에 들어간 돈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유산만큼은 제가 다 받고 싶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엄마 하시고 싶은 대로 분배하시든지 하시고 아버지 유산은 다 저희한테 주세요. 경진 씨는 아들의 그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간 아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던 만큼 배신감이 더 컸을 겁니다. 맞벌이 하느라 어릴 때도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저도 어린 것이 동생까지 챙기느라 철이 일찍 든 것이 늘 안쓰러웠고 대학도 포기하고 돈 벌겠다고 한 것도 짠했고 그러면서 꼬박꼬박 얼마라도 생활비 내놓은 것, 또 동생 재수할 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목돈 내놓으며 오빠 노릇, 장남 노릇하는 아들을 얼마나 대견해하고 기특해했던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남편 죽자마자 남편 유산 딸한테 가는 거 싫다면서 득달같이 달려와 몸도 정신도 성취하는 경진 씨에게 남편 재산 다 지들한테 상속하라고 닥달한다는 게 배신감을 떠나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경진 씨 죽은 다음 유산까지 언급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걸 보니 더 그랬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아들 며느리 돌려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으니
곳곳에 남편 흔적 가득한 그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싫고 또 언제 딸이 찾아와 창업자금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고 아들 며느리도 며칠 지나면 또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자식들이 아니라 빚쟁이보다도 못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았던 경진 씨는 친정 언니가 생각났습니다. 언니는 몇 년 전 형부를 먼저 보내고 재산 다 정리해 강원도 산골 한갓진 마을에 황토집 지어 들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깊은 산속에 지은 집인데다 이웃이라고 해도 다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보니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 경진 씨도 평소에 언니랑 연락을 하려면 항상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문자를 남겨두면 언니가 읍내에 장 보러 갈 때나 그럴 때 전화를 하곤 했던 겁니다. 기지국 신청하면 설치해 준다고 제발 그거 좀 달아달라고 하라고 해도 언니는 핸드폰 잘 안 터지는 게 더 좋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진 씨는 그런 언니에게 문자 하나 보내놓고 무작정 언니 집으로 찾아간 거였습니다. 다행히 언니는 어디 안 가고 집에서 경진 씨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경진 씨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누구보다 경진 씨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줬습니다. 내가 네 맘 제일 잘 알지. 나도 자식이고 나발이고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서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속 편하고 좋아. 예, 경진아. 너도 이참에 여기 근처로 이사 와서 나랑 동무하며 살자. 여기 정말 살기 좋아. 경진 씨는 몇 년 전에 언니가 이런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 언니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형부가 떠났다지만 그래도 자식들 옆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었던 겁니다. 언니네 조카들은 다들 직업도 번듯했습니다. 그렇게 잘난 자식들 옆에 있지 않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진 씨는 이제야 비로소 그런 언니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경진 씨가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 아들, 딸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버지 유산 상속도 받아야 하니 애도 탔겠죠.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경진 씨 갈 만한 곳을 다 수소문했을 겁니다. 평소에 왕래도 없던 경진 씨 언니네 자식들인 이종 사촌들에게도 연락해 이모 사는 곳을 알아내어 강원도까지 경진 씨를 찾아와 따지고 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연락이라도 주셨어야죠. 엄마, 나 카페 할 가게 하나 봐놨는데 빨리 계약해야 해요. 그런 조건 또 만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얼른 나눠주세요. 카페 소리 그만하라고 했지. 엄마 이번에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하는 집이 꽤 괜찮은 게 나왔어요. 평생 살아도 될 정도로 위치도 좋고요. 인기가 많아서 금방 다 자리가 찰 것 같던데 그거 잡아야 해요. 너네는 내 걱정이 아니라 둘 다 돈 급해서 이 난리를 치며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산 받아 쓸 생각만 하는지. 니들은 아버지 애도보다 유산이 더 중요하니? 이제 엄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아버지 유산. 그거 나 죽고 나면 니들끼리 반반 나누든 서로 더 갖겠다고 법정까지 가며 싸우든 맘대로 해라. 나 죽기 전에는 아버지 재산이고 뭐고 상속 없을 줄 알아. 평생 니들 키우느라 뭐 하나 나 위해서는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돈 좀 쓰며 살란다. 그렇게 질러댔더니 경진 씨는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딸 피해 언니 집으로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경진 씨는 마음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 돈을 받겠다며 거기까지 찾아온 아들, 딸을 보니 경진 씨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이 그렇게 터져나왔던 것이고 그걸 뿜어내고 나니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번 내지르고 나니 경진 씨 속에서는 자꾸만 하고 싶은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진 씨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내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더 이상은 지원 없다.
그 큰 돈 받아가면서도 고맙다 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고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엄마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한번 물어본 적도 없지. 그러면서 상속만 바라냐? 양심도 없어. 아들에게도 경진 씨는 여전히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그러지 않았니? 딸년 걱정 그만하고 이제 내 인생 살라면서? 이제 그렇게 살란다. 내 인생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아들딸 번갈아가며 할 말을 해줬는데도 자식놈들이 알아먹고 갈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경진 씨는 더 화가 나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두 놈 모두 잘 들어라. 나는 앞으로 너희들 찾는 일 없을 테니 니들도 나 챙길 생각할 필요 없다. 나 죽으면 연락 갈 테니 그때 내가 쓰고 남은 돈 유산으로 받아가면 내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해라. 부모 돌아가도 상속 생각만 하는 것들이 자식이냐? 나는 니들같이 무서운 것들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자식 안 하고 싶다. 가족 안 하고 싶다. 그러니 보지 말고 살자. 경진 씨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등을 돌리고 앉아버렸고 경진 씨 언니도 경진 씨 자식들 쫓아내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경진 씨가 자식들에게 한 말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아로 낳아놓은 것이 미안해 평생을 끌려다니듯 뒷바라지했던 딸이나 일찍 철든 것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던 아들이나 남편 죽자마자 유산 받을 생각만 하는 것들이 무슨 자식이란 말입니까? 경진 씨는 그런 자식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딸 때문에 전전긍긍 걱정하고 마음 썼던 시간들도 아들 때문에 대견해하고 뿌듯해졌던 시간들도 다 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봤자 다 지들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건 똑같은 것들이었던 겁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식들 처음부터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았었나 싶기만 합니다. 경진 씨는 언니가 말한 대로 언니가 사는 동네 주변으로 살만한 집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깨끗한 집 잘 골라서 날씨 풀리면 이사하려고 합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에서 몸에 좋은 거 먹으며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책 읽으며 그렇게 유유자적 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빚쟁이보다 더한 자식놈들이 언제 쳐들어와 유산 내놓으라 소리할지 모르는 삶을 경진 씨는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남편이 이 꼴 안 보고 간 게 다행이다 싶다가도 아니지 그 사람도 하늘에서 이미 다 내려다보고 있겠지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과 두런두런 나누던 이야기들이 그립지만 다시 남편 만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까지 경진 씨는 또 이렇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경진 씨답게 잘 살아낼 것입니다.